버거의 왕이라 불리는 햄버거 버거킹. 하지만 이 브랜드 이름과는 달리 만년 2인자입니다. 1위의 영광은 맥도날드가 다 가져갔죠. 심지어 미국의 또 다른 버거 체인 웬디스가 기세 좋게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위에서는 눌리고 아래에서는 치이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도 한국에선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일단 버거가 크고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할인 쿠폰을 많이 뿌리거든요. 8, 90년대에는 이 버거킹에서 생일 파티를 할 만큼 인기가 많기도 했고요. 보통 브랜드들이 같은 영역에서 싸울 땐 엎치락 뒤치락 하는 맛이 있는데요. 버거킹은 꾸준하게 2위입니다. 잘 떨어지지도 않지만 올라서지도 않죠. 맥도날드라는 엄청난 강자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 버거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맥도날드 그리고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웬디스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무지 긴 이야기지만 짧게 핵심만 뽑아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버거킹 왕이 될 상인가 입니다. 가장 미국적인 음식이라고 불리는 햄버거, 패스트푸드로서의 햄버거의 시초는 화이트 캐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보다 30년 가까이 앞서서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만들었죠. 지금도 매장이 300개 정도 남아있고요. 1948년 맥도날드 형제가 캘리포니아에 맥도날드를 오픈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화이트 캐슬이 패스트푸드를 개척한 영향이 큽니다. 화이트 캐슬이 햄버거 매장에 처음으로 청결이란 개념을 도입했다면 맥도날드 형제는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일반 버거와 치즈버거 단 2개, 사이드는 감자튀김 뿐이었죠. 메뉴를 최소화하고 철저하게 분업화했기 때문에 햄버거를 빠르게 내보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셀프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건 맥도날드가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효율의 대가답죠. 이 맥도날드가 워낙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사업가들이 이곳을 염탐하러 옵니다. 이때 맥도날드 형제를 찾아온 2명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온 사업가 키스 크레이머와 매튜 번스. 이 두 사람도 맥도날드의 시스템에 완전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 비슷한 햄버거집을 오픈할 생각을 하죠. 이 과정에서 크레이머와 번스는 획기적인 기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12개의 패티를 한 번에 굽고 밀크쉐이크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인스타 브로일러라는 기계였어요. 이거만 매장은 완벽하게 굴러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개발자를 찾아가서 라이선스를 맺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스타라는 이름을 상호명으로 쓰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플로리다의 잭슨빌로 돌아와서 햄버거 가게를 차립니다. 이름은 인스타버거였죠. 근데 이 햄버거집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데이빗 에저튼. 멀리서 지켜보는데 이 인스타버거의 사업 계획이 너무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크레이머와 번스에게 가맹 계약을 제안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스타버거는 뭔가 좀 약하니까 일단 뒤에 킹을 붙여봅시다. 이렇게 인스타버거킹이 탄생하게 됐죠. 에저트는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 인스타버거킹 사업권을 얻는데요. 이분이 사실 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국 투자자를 찾아 나서게 됐죠. 이때 마이애미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제임스 맥라모어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같은 학부 출신이기도 했거든요. 둘이서 의기투합해 동등하게 지분을 나눠가지고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매장을 세울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맥라모어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레스토랑들을 전부 팔고 인스타 버거킹을 세우는데 올인하죠. 그렇게 플로리다에 4개의 인스타 버거킹이 세워집니다. 심플한 메뉴, 효율이 높은 셀프 서비스, 저렴한 가격. 누가 봐도 이건 무조건 되는 사업이었는데 실제로는 파리만 날렸어요. 심지어 처음부터 매장을 4개나 잃었으니까 하루하루가 손실이었죠. 그럼 인스타 버거킹은 왜 잘 안 됐을까요? 일단 메뉴가 너무 평범하기도 했고요. 이 인스타 브로일러건 너무 자주 고장이 났어요. 게다가 가격 포지션이 약간 애매했습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가 살짝 작은 대신에 15센트면 사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인스타 버거킹은 18센트였어요. 그렇다고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었냐? 그것도 아니었죠. 맥도날드의 운영 시스템을 보고 감탄해서 참고했다고는 하지만 메뉴의 숫자나 셀프 서비스 같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만 베낀 거죠. 잘 베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맥도날드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운영 시스템에 있습니다. 손님들을 꾸준히 불러 모으려면 똑같은 맛을 똑같은 서비스로 제공하는 운영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맥도날드는 이걸 정말 잘했지만 제대로 따라할 수 있는 기업은 없었죠. 인스타 버거킹뿐만 아니라 레이 크록을 제외하고 맥도날드 형제를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이 부분을 간과했고요. 맥도날드의 대성공은 레이 크록이 운영 시스템을 가맹점에게 판매하는 것에 주력했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에저튼과 맥라모어는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됩니다. 그동안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당장 어디선가 돈을 끌어오지 않으면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드디어 맥라모어가 움직입니다. 은퇴한 한 사업가를 찾아가게 되죠. 이분을 만나서 투자를 해달라고 설득을 해요. 그리고 지분의 50%를 주는 조건으로 65,000달러의 투자금을 받게 됩니다. 맥라모어는 일단 이 돈으로 급한 불을 끈 다음에 남은 돈으로는 매장을 7호점까지
햄버거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도 매장이 많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이번엔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잘 되진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건 잭슨빌에서 본사를 운영하던 크레이머와 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우연히 한 햄버거 가게를 발견하게 됩니다. 플로리다 대학 인근의 햄버거 가게였는데요. 여긴 가게도 지저분하고 메뉴가 나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줄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햄버거 크기에 있었죠. 다른 곳보다도 훨씬 큰 햄버거를 팔고 있었거든요. 이거구나. 맥라모어는 다시 마이애미로 들어와서 훨씬 큰 햄버거를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가격은 37센트. 기존에 팔던 가격보다 2배나 비쌌죠. 이름은 엄청 큰 것이란 뜻의 와퍼가 어떨까? 이게 바로 와퍼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빛을 보게 되죠. 언제 망할까 조마조마했던 인스타 버거킹에 드디어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맥라모어는 가게 이름을 바꿀 생각을 하죠. 인스타 브로일러를 쓸 생각으로 가게를 오픈했는데 이건 이제 필요가 없고 와퍼라는 획기적인 메뉴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인스타 버거킹에서 인스타를 떼버리고 버거킹만 남게 됩니다. 60년대 들어서 버거킹은 승승장구합니다. 광고도 되게 잘했거든요. 와퍼를 드시려면 두 손이 필요합니다.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문구죠. 버거킹과 와퍼는 이 광고 문구 덕에 완전히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맥라모어와 에저트는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서만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미국 전역으로 확장을 하려면 잭슨빌에 본사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정도의 돈은 없었고요. 버거킹의 장사가 잘 될수록 본사의 새 주인은 금액을 계속 높여 불렀거든요. 맥도날드의 사업권을 받은 레이 크록이 처음부터 미국 전역의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더 와닿을 것 같네요. 결정적으로 이 차이 때문에 맥도날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버거킹은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버거킹이 멈춰 있을 때 맥도날드는 닿을 수 없을 만큼 올라가 버립니다. 1965년에 주식시장 상장에 성공하면서 이때 조달한 돈으로 매장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었거든요. 이때 두 브랜드의 차이는 더 벌어졌죠. 비슷한 시기에 KFC마저 상장에 성공하면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호황기가 열렸죠. 맥라모어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버거킹도 상장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었거든요. 뭐 규모가 작다고 문전박대상하긴 했지만요. 근데 또 완전히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레스토랑 사업을 막 시작하려던 식품회사 필스버리가 접근해왔어요. 이 필스버리가 버거킹과 본사까지 싹 인수해서 상표권과 계약 문제를 단박에 정리합니다. 이때 에저트는 버거킹을 떠나게 되고 맥라모어는 계속 남았죠. 버거킹에게 필스버리가 동아줄이긴 했는데요. 마냥 튼튼한 동아줄은 아니었습니다. 필스버리가 당시 엄청난 식품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그런 곳이 있지만 큰 회사일수록 관료주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곳들이 많죠. 당시 필스버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또 레스토랑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임원들은 더 보수적이고 잘 몰랐죠. 원래 레스토랑을 빠르게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직영보단 가맹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맹점주가 돈을 들고 오니까요. 그런데 필스버리는 반대로 직영 매장을 늘립니다. 당시 버거킹 전체 매장의 8% 정도가 직영이었는데요. 필스버리 인수 이후에는 42%까지 늘어났죠. 이 시기 동안 버거킹을 찾는 사람은 줄어들고 매출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걸 커버하려고 와퍼 가격을 올려보는데 이건 진짜 악수였어요. 사람들이 더 외면하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엔 새로운 경영자들이 들어오면서 사정이 나아지긴 했는데요. 이미 맥도날드와의 격차는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진 후였어요. 그리고 69년 웬디스라는 엄청난 후발주자가 나타나서 버거킹을 추격하죠. 미국 햄버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이 웬디스는 뭘 잘했길래 단박에 스타덤에 올랐던 걸까요? 웬디스의 창업자였던 데이브 토마스는 원래 오하이오 지역의 KFC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966년에 KFC가 상장할 때 이 권리를 모두 본사에게 넘기고 200만 달러를 벌게 되는데요. 이 돈으로 벌만큼 벌었으니 은퇴를 한 게 아니라 햄버거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셋째 딸의 별명인 웬디를 따서 붙이게 되죠. 이 웬디스의 햄버거가 특별했던 건 당시 기준으로 프리미엄 햄버거를 지향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맥도날드나 버거킹과는 또 달랐죠. 당시 맥도날드 햄버거는 18센트 정도였는데요. 웬디스는 무려 55센트나 했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각형 모양의 패티를 쓰는데요. 이건 버거번 옆으로 패티를 삐져나오게 해서 패티가 크게 보이게끔 한 겁니다. 또 웬디스는 냉장육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고기의 질감이 잘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햄버거에 패티를 3장까지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버거킹에서도 패티를 막 4장씩 넣은 햄버거를 만들고 있지만 이 세 브랜드 중에서는 웬디스가 처음으로 이런 시도를 한 거죠. 웬디스와 버거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하던 80년대 두 브랜드가 동시에 매출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버거킹과 웬디스는 각자 다른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날 계획을 세웠죠. 일단 처음 계획은 둘 다 비슷했어요.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계획하거든요. 한국에 두 브랜드가 들어왔던 것도 이때쯤입니다. 버거킹은 81년, 웬디스는 84년에 들어왔었으니까요. 맥도날드가 88년에 들어온 걸 생각하면 굉장히 빠른 시점이죠. 하지만 상황이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이때부터 두 브랜드의 전략이 갈리는데요. 웬디스의 데이브 토마스는 버거킹에서 손을 완전히 뗀 맥라모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 버거킹을 경영하고 있다면 지금쯤 어떻게 했을 것 같냐고요.
맥라머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표라면 나 스스로 회사의 얼굴이자 대변인이 돼서 TV 광고에 나가겠다. 사실 광고에 창업자가 직접 나오는 게 없었던 사례는 아닙니다. KFC의 샌더스 대령이 원조긴 했죠. 이후 데이브 토마스는 실제로 웬디스의 광고에 직접 출연합니다. 대표가 직접 광고하는 브랜드, 대중들에게 신뢰감을 주게 했죠. 실제로 이후에 토마스가 출연하는 웬디스의 광고는 800편이 넘는데요. 그만큼 반응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광고가 미국 밖에서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광고를 보지 못했거든요. 반대로 버거킹은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걸게 되고 이 틈새 시장을 노리는 데 성공하죠. 한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웬디스는 98년에 한국 사업을 접고 철수했는데요. 버거킹은 두산개발과 손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덩치를 키웠거든요. 이후 버거킹이 사모펀드에 넘어가서도 이 기조는 유지됐죠. 덕분에 우리나라만 보면 매장 수로는 버거킹이 맥도날드를 추월하는 데 성공하긴 합니다. 그마저도 롯데리아가 있기 때문에 2위이긴 하지만요. 참고로 KFC나 맘스터치는 치킨 브랜드에서 버거를 파는 거라 논외로 쳤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버거킹도 책 한 권 나올 정도로 스토리가 꽤 길지만 간추려 말씀드려봤는데요. 이 버거킹을 쭉 보다 보면 2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2위라는 건 사실 3위나 4위보다 더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뭐 하나 터지면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쉬운 싸움은 아니죠. 그러다 2위에서도 내려오는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잊혀졌다고 얘기하게 될 거고요. 저는 이런 점에서 버거킹 이야기에 좀 더 마음이 가긴 하더라고요. 2위의 서름 같은 거라고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버거킹의 최애 메뉴가 뭔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